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이제 항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앞으로 또 요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사실 삼국시대가 잘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천천히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4세기 후반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사실 경쟁이 본격화되는 데서 중요한 건 낙랑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으면 중앙에 낙랑이 있었죠. 근데 요 지역을 미천왕이 313년에 정복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가 만나게 되고, 자, 이 과정에서 신라도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삼국 항쟁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로 한강유역의 주도권을 다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한강유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존망이 걸려있고, 또 때로는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특히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 한반도 세력의 중간에 끼었을 때 항상 위기를 경험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중국 정세와 밀접하게 이제 연관을 맺고 전개가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은 분열되어 있는 시기, 위진남북조 시기라고 하고요. 낙랑이 정복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들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만 아직 고구려 위쪽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항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백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백제는 마한 소국에서 출발해서 한강유역을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관등을 장비한다든지 또 광복도 정비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얘기했죠. 자, 고이왕 3세기에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목지국을 병합합니다. 한 9년과 항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랑의 영역을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는 자, 봅시다. 요거 설명하기 전에 고구려부터 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 4세기 때 낙랑을 축소하고 대단강 유역을 확보를 했어요. 자, 그러나 고국원왕 때 고구려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자, 백제가 여기 존재하는데, 백제도 고구려 쪽으로 힘을 키우고 싶어하고 고구려 쪽으로 전년도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세력 중에 전년.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압박이 있었어요, 고구려가. 자, 요런 걸 틈타서, 그러니까 전년과의 갈등 상황을 틈타서 백제가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쳐들어가는 왕이 누구냐? 근초고왕이라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고구려가 먼저 쳐들어와요. 먼저 쳐들어온 걸 대응한 게 백제긴 한데, 어쨌든 백제는 이 당시에 마한 지역을 진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처음에 한강 유역 지역에 있다가 마한 지역 쪽으로 이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 당시에 충청도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고, 전라도 지역까지 얼마만큼 영향이 미쳤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좀 있어요. 그 다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황해도 지역을 진출합니다. 요때 고국 원왕을 사실상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해상 교역을 확보합니다. 이제까지 이 낙랑이 중국과의 교류를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낙랑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요 해상 교역을 이제 누가 확보한 거냐? 백제가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백제는 중국과 가야와 외를 연결하는 형태의 이제 해상 교역을 확보하게 되고요. 당시 중국의 남쪽에 동진이라고 있었습니다. 동진. 이 동진과 이제 수교를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야하고 외하고는 친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제, 가야, 외가 친선 관계. 요걸 알고 뒤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 금강가를 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백제는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누구에겐 위기 상황이었어요? 고구려에겐 위기 상황이었죠. 자, 이것을 이제 극복한, 그러니까 고국원왕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극복한 왕이 바로 소순위 왕이에요. 이미 중앙집권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전진과 수교를 했고요. 율, 불, 태 이미 설명했어요. 율령 반포하고 불교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다. 자, 요 힘을 이용해서 광개토 대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백제를 압박합니다. 백제.
백제를 압박하는데 이때 한강 이북까지 왔어요. 이북. 한강 이북. 그러니까 한강의 위에 지역까지 왔다는 거죠. 한강 이북까지 왔고, 자, 그때 특히 400년에 신라의 왜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신라의 그 왕이 내물왕인데, 내물왕이 광개토대왕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해서 광개토대왕이 기마부대를 끌고 신라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구를 격퇴하고 왜와 연결된 가야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 요동과 만주 일대로 해서 후연, 거란, 부여, 동부여까지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로 장수왕이죠. 장수왕은 당시에 중국이 남북조로 나누어졌을 때 이 남북조,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이 남쪽에 남조, 북쪽에 북이, 그 위에 유연이 있었어요.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간의 견제를 계속 시키면서 외교 관계를 굉장히 잘했고요. 중요한 거는 평양을 천도를 합니다. 평양 천도가 남진 정책이긴 한데 평양을 천도했다 해서 바로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시기가 있어요. 굉장한 시기. 사실 요때 가면 광개토대왕이 굉장히 노쇠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광개토대왕이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온 거냐 아니면 뒤에 이벤트 때문에 온 거냐 라는 건데, 한강 이남으로 내려온 거야. 한강 이남.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는데 요때 계로왕의 국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로왕이 이 당시 백제왕인데,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이 부기한테 편지를 씁니다. 고구려를 좀 쳐달라고. 그 편지를 그대로 장수왕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장수왕 그 이벤트를 이제 계기로 한강 유역을 넘어오게 되고요. 심지어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충청도 남부까지 내려와서 충주 고구려 비를 세우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고구려에 잘 나갔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광개토대왕 능비예요. 그러니까 5세기 때 잘 나갔다. 그러니까 4세기 때 백제가 잘 나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칠지도, 5세기 때 고구려가 잘 나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충주 고구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한강유역 확보하면서 한성도 함락이 되기 때문에 백제는 사실상 수도를 잃어요. 수도를 잃고 웅진으로 청도를 합니다. 이게 문주왕 때거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내려왔으니까 왕권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귀족들에 의해서 내부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동성왕이 좀 정리를 하는데, 이제 신라하고 동맹도 강화하고 중국 남조하고 국교도 재개합니다. 요 동맹은요, 문주왕 때, 그 신라 자비왕 때부터 동맹의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루왕이 이제 있을 때 항성이 함락당하잖아요. 그때 문주왕이, 그때는 이제 왕자였겠죠. 문주왕이 신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신라군을 데리고 왔을 때 이미 한성이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신라와 같이 왔다라는 흔적을 이때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령왕 때 가서 아직 웅진시대예요. 웅진시대 22담로를 지방에 파견합니다. 왕조. 그래서 지방 통제를 강조해요. 자, 무령왕 때는 지방에 22담로를 보낸 거예요. 성왕 때는 중앙에 22부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 성왕 때는 사비로 천도를 하죠. 한성을 뺏기고 운진으로 간 이유는 수비가 하기 편해서 그래요. 주변에 산이 많고 골짜기가 이제 좁아서, 그래서 웅진으로 간 거고, 사비로 이제 성왕이 간 거는 이제 자신감을 표현해요. 사실은 굉장히 넓은 평야지로 간 거거든요. 대신 교육을 하고 또 국가를 발전시키기엔 또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이때 한강 하류를 확보합니다. 이때 이제 사실 나제동맹 신라와 같이 고구려를 쳐서 한강 하류를 확보하고 신라는 한강 상류를 확보하겠죠. 그럼 고구려는 이때 또 왜 당했냐?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샌드위치 상태인 거예요. 이때 돌고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돌고리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견제하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돌고를 막아내는데 정신이 없었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죠. 또 한 가지, 고구려 이 당시에 내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실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내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그래요. 똑같이 싸웠는데 좋은 땅은 사실 백제가 다 가져갔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상류는 차지했지만. 그래서 고구려하고 사실은 밀약을 맺어요. 이때 신라가 밀약이라는 게 몰래 맺는다는 거예요.
신라가 백제에 쳐들어갈 때 고구려가 신라에 치지 않는 조건으로 밀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제 고구려는 돌고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이 밀약을 이용해서 백제의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를 하고 게 되니까 백제는 또 열이 받죠. 열이 받아서 신라에게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당연히 나제동맹은 결렬됐었고 신라에 쳐들어가는데 그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성왕이 죽으면서 사실상 요거마저도 실패하게 되죠. 자, 그다음 가야 이야기를 좀 갈게요. 가야. 변환의 소국들 중에서 금강가야 중심으로 연맹이 형성되었다. 오늘 이 연맹 형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표하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맹이 형성되었고, 벼농소와 철기문화가 발달하였고, 중개무역, 아까 낙랑과 외였는데 낙랑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백제하고 외를 연결하며 중개무역 번성을 했어요. 근데 신라의 지원을 온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가야 연맹이 해체가 되고, 요 금강가야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신라의 법흥왕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5세기 후반 내륙에 있었던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관상성 전투 때 사실은 대가야가 좀 도와준 부분이 있어요. 백제를. 그래서 뒤에 이제 신라의 진흥왕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세기 진흥왕에게 신라에게 흡수하게 됩니다. 자, 한강의 마지막 이제 주인 이제 신라 한번 볼게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이제 왜구를 격퇴하고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 이제 나제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부터 벗어나고자 했고요. 이제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증왕 때 우경, 소로 밭을 가는 거, 그리고 수리 사업을 장려하고요. 그러니까 무의되는 사업들, 그래서 벼농사라는 이런 걸 장려했다는 얘기죠. 국호를 이제 신라로 통일합니다. 그 전에 서라벌이었어요. 서라벌. 서라벌이라는 표현에서 신라로 통일하고, 마리까라는 표현에서 왕으로 표현을 바꾸고요. 지방행정 조직을 중국식 군현제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그래서 지증왕 하면 우라고 기억해야 돼요. 우경, 우상국. 자, 그 다음 법흥왕 때는요, 저번 전 시간에 했는데 율, 불, 금입니다. 율령반포, 불교공인, 금강가야 병합. 그래서 낙동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고 건원이라는 연호도 사용을 합니다. 되겠죠? 두 번 쓰여졌네요. 자, 진흥왕 때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아까 백제와 같이 고구려 쳤고 그 상류에 있었던 군대를 끌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했고, 이때 대가야 정복하고 하문평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양 적성비하고 4개 순수라는 거 왕이 직접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당시 잘 나간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4세기 때 백제가 잘 나간 걸 알 수 있는 건 칠지도, 그 다음에 5세기 때 고구려가 잘 나간 걸 알 수 있는 건 광개토 대항 능비하고 충주 고구려비, 6세기 때 신라가 잘 나간 걸 알 수 있는 건 순수비죠. 그 다음,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할 건데요. 6세기 말쯤 되면 이제 중국이 통일왕조로 가요. 수당으로. 이제 고구려가 또 힘든 시기에 오는 거죠. 그러면서 고구려를 압박하게 되고, 고구려는 그 전에 이제 경쟁 관계였던 돌고라고 연합을 해서 수당을 견제하게 됩니다. 수나 여러 차례 침략을 해서 모두 격퇴했고, 특히 113만이 왔을 때 이걸 격퇴해냈어요. 그중에 이제 30만 별동대만 이제 평양을 보냈는데, 그것조차도 평양에 있다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걸 이제 살수에서 을지문덕이 물리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죠. 이후에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피폐해지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쪽에서 강경파였던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안시성에서 당나라를 격퇴하게 됩니다. 왜 좋으라고 얘기하면 당나라는 식는다 안 식는다? 안 식거. 그래서 안시성. 그렇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으니까 차근차근하게 또 쌤이 수업 시간에 또 한 번 더 정리해 주겠지만 차근차근하게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